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연구소에서 NFT 랩의 현재 랩장을 맡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저희 랩에서는 NFT를 기초 자산으로 한 디파이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 디파이들의 백서들을 분석하고 로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가볍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봐보셨을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듣는 게 뉴스 이런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떠오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인데 용어에서 살펴보듯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중앙화를 설명드리기 위해 탈중앙화의 핵심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많은 은행 및 기업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위기를 겪게 되자 제3자, 즉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논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을 사이버펑크라는 단체에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이 논문에 비트코인의 필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자화폐가 P2P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 지불이 가능해야 한다. 그 내역들은 서로 연결된 체인처럼 만들고 분산해서 저장하고 거래 내역들은 암호화해서 아무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나 보험, 크라우드 펀딩, 파생상품 등등 이용할 때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인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종류의 거래에서 중개인을 차단해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파이와 기존 금융 서비스를 비교해둔 표인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는 거래를 할 때 특정 시간대에 거래가 안 되거나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는 송금 시에 몇 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존 금융시장은 송금 시에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인해서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파이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비교를 했을 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시간이 남는다면 뒤쪽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파이 TVL 랭킹을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디파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2위까지만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디파이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탈중앙화된 거래소인 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토큰 스왑을 원할 때마다 다른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주요 플랫폼으로는 유니스왑이나 커브 파이낸스, 발란서 등등 다양한 디파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플랫폼인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컴파운드나 아베 등등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빌리거나 대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돈을 빌려준 이자에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요. 특히 컴파운드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금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빌리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합성자산을 발행하는 신세틱스나 미러 프로토콜, 선거와 같이 미래 예측을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다양한 디파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디파이에서도 많이 먼저 사용되고 있는 유니스왑 V2 AM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스왑과 같은 덱스는 바이낸스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와 많이 비교가 되곤 합니다. 거래소와 같은 경우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더북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매도하는 사람이나 매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거래할 때 그 거래 기록들은 자체 DB 서버에 저장되어 관리되어집니다. 반면 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제공자들에 의해서 유동성 풀에 토큰이 제공되고 그 풀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기록들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이 됩니다. 덱스에서 토큰과 토큰 간의 거래를 할 때 유동성 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풀 생성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퀴디티 풀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을 참고하게 되면은 이더에서 1인치 토큰으로 스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더와 1인치 토큰으로 이루어진 페어 컨트랙트를 팩토리 컨트랙트를 통해서 생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유동성을 제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덱스 이용자들이 해당 풀을 통해서 거래가 진행할 수 있는 라우트 컨트랙트를 추가시켜 줌으로써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더와 다이로 이루어진 풀을 생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에 의해서 유동성이 제공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쌓이게 된다면 덱스 이용자들은 해당 풀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 지갑에 있는 1이더를 해당 유니스왑을 통해서 다이로 스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99 다이를 받게 됩니다. 스왑이 진행된 후에는 유동성 풀 안에는 1이더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99 다이가 빠져나가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스왑 덱스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알겠으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유니스왑에서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스왑을 이용하는 유저들로부터 거래 시 해당 토큰의 0.3% 피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BSC의 팬케이크 스왑이나 클레이튼의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거버넌스 토큰인 케이크, KSP라는 토큰을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스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유니스왑에서 매도나 매수자가 없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AMM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니스왑이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Y는 K라는 CPMM을 사용해서 가격 비율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X, Y에서 A 토큰 DX만큼 스왑을 진행을 하게 되면 B 토큰 DY만큼 거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우측에 보이는 수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곱은 K로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인 DY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CPMM에는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공격에서도 절대 X 또는 Y의 토큰의 양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AMM 기반 덱스에서는 유니스왑 V2 CPM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슬리피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좌측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기울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처음 가격 비율이 초록색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스왑이 진행됨에 따라서 파란색 기울기로 변환되며 최종적으로는 분홍색 기울기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울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슬리피지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리피지가 적게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변화가 없도록 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CSMM입니다. 이 경우에는 극단적인데요. X 더하기 Y는 K라는 비율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수식에서 보듯이 1, 2더만큼 바꾸면 언제나 같은 양의 100다이라든지 200다이라든지 설정한 비율대로 똑같은 비율을 유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 가장 큰 단점은 악의적인 공격에 X나 Y 토큰의 양이 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덱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리피지는 없으나 해당 토큰이 0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존재를 해서 덱스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커브 파이낸스에서는 위쪽에서 살펴보았던 CPMM과 CSMM 두 가지를 결합한 새로운 AMM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니스왑을 이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니스왑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거래 수수료 없이 계산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가 10개가 있고 오미세고가 500개가인 풀을 만들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이쪽에서 1이더를 바꾸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상수 K는 2개 곱을 한 5,000으로 유지되어야 하고요. 풀 내 이더 개수는 1이더가 추가되었으므로 11이 되어야 되고 오미세고는 상수 5,000에서 이더 11개를 나눈 454.5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받은 양은 오미세고 500에서 454.5개를 제외한 45.5개의 오미세고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방금 전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없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fee 0.3%를 리퀴디티 풀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fee를 0.25%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였는데 저 파란색 화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유니스왑에서 수업 시에 0.3%의 fee를 설정하였으므로 실제 계산 시에는 바꾸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유니스왑 V1 백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위쪽에 살펴본 것과 다른 점은 유동성 풀 안의 이더의 양은 여기선 0.25%를 제외한 10.9975 이더가 되고 이를 상수 K를 통해서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당연히 0.25%를 가감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양은 45.5에서 45.35 오미세고 토큰을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0.25%의 fee는 어디로 갔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과정에서 완료된 후에 0.25%의 이더는 다시 리퀴디티 풀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환받는 이더를 포함해서 K값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 5001.15가 나오는데 이렇게 K값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K값이 증가하게 된다면 유동성 제공자들은 해당 풀에 내가 제공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후 유동성 제거를 하게 될 때 반환받는 수 있는 토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수합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K값이 증가하게 되고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토큰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0.3% fee를 추가한 로직인데요. 이는 유니스왑 V2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getAmountOu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계산되는 값은 맨 아래 수식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영구적 손실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더와 BNT 토큰의 프라이스가 최초로 정해진 후에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체 풀은 리밸런스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영구적 손실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2더와 BNT 토큰 두 가지 토큰이 리퀴디티 풀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더의 가치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격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더에서 BNT 토큰으로 바꾸고자 하는 아비트라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의 값어치가 다른 쪽보다 커지는 그림을 가운데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차익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차익 거래를 이루어짐을 통해서 결국에 리퀴디티 풀에는 0.12 이더와 1096 BNT 토큰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측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유니스왑에서 사용하는 AMM은 X 곱하기 Y는 K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리밸런스가 되고 이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영구적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리퀴디티 풀에 100이더와 10,000개의 다이가 있고 리퀴디티 풀에서 제가 1%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렇게 되면 K값은 100 곱하기 만으로 항상 일정하겠죠. 여기서 fee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이더의 가치가 120다이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토탈 이 양이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와 다이의 양은 K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루트 120을 나누고 곱해주는 방식으로 리밸런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91.29 이더와
1954.45 다이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중에 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리밸런스가 된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219.09 다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었다면 1 이더와 100 다이를 합한 1 이더가 120 다이가 됐으므로 총 220 다이가 계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다면 220 다이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유동성을 제공함을 통해서 219.09 다이로 내 값어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비영구적 손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비영구적 손실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최고 정점인 곳이 제가 처음에 제공했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공했었던 비율이 계속 뒤틀리면 뒤틀릴수록 서로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비영구적 손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우측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니스왑의 AMM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CPMM과 CSMM 두 가지를 결합한 커브 파이낸스의 모델입니다. 커브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슷한 여러 토큰들의 한 개의 풀로 만들어서 슬리피지를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AMM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풀 안에 들어가 있는 토큰들의 양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CSMM을 활용한 기울기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CPMM을 통해서 슬리피지가 발생되는 AMM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식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합한값은 뒤로 항상 합한값은 뒤로 설정하였고 곱한값은 평균의 n의 n승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식을 살펴보게 되면 합한값은 뒤로 설정하였고 곱한값은 평균의 n승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두 가지를 결합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d의 n-1승을 각각 곱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큰 간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슬리피지가 적은 합한값이 커지게 만들고 싶고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곱한값에 커지게 만들고 싶어서 각각의 카이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쪽에서 카이값은 다음과 같이 균형을 이룰수록 값이 커지게끔 하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카이값을 대입하게 되면 맨 아래쪽에 최종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이 커브 파이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AMM 모델입니다. 이렇게 커브는 가격대가 비슷한 토큰들을 한 개 풀로 묶어 슬리피지가 덜하도록 자신들의 AMM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도출했던 식을 어떻게 Y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이퍼로 짜여져 있는 커브의 코드입니다. get Y 펑션을 살펴보게 되면요. 맨 아래쪽에 가장 중요한 포문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Y값의 Y제곱 더하기 C 나누기 2Y 플러스 B-D를 계속해서 포문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수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최종식에서 좌측에 있는 수식을 우변으로 넘겨주고 그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 옆은 fx를 미분한 값을 보여주고요. 커브에선 y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뉴턴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뉴턴 메서드 수식에 fx와 x'x를 대입을 해주는데요. 그 후에 우측에 보이는 식 2번, 3번 식을 fx가 0이 되어야 하므로 1번 식을 변형을 해줘서 결국에 1, 2, 3번은 같은 식인데 이 식을 저쪽에 저희가 뉴턴 메소드로 도출해낸 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쯤에 위아래에 y 곱해주고 a 곱하기 n의 n승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식과 아까 보았던 포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C와 B의 값이 각각 매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보았던 코드 위쪽에는 당연히 C와 B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쪽에 보는 포문에서 C와 B를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자면요. 이쪽에 포문 위쪽에 I range and coins가 있는데 이쪽에서 다음과 같이 C와 B를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브의 프로토콜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AMM의 모델들을 지금 총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봤을 경우 주식이나 거래소 가격을 블록체인 내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내부로 가져오는 디파인 체인링크를 활용한 신세틱스가 그렇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에서 제공하는 프라이스 피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좌측 솔리디티 코드를 배포한 후에 웹3.js나 edas.js를 사용해서 컨트랙트 주소와 ABI 파일을 집어넣고 해당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래에 마지막 갱신되고 있는 가격을 불러올 수가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값을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체인링크 독스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은 프라이스 피드를 컨트랙트가 존재하는데 원하시는 가격 데이터가 있으시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틱스는 합성자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신세틱스의 신스는 SNX 홀더들에 의해서 예치된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는 매수, 매도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살펴봤던 유니스왑에서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에 의해서 리퀴디티 풀에 의해서 결국에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세틱스에서는 이미 준비된 부채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부채풀이 거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거래를 진행할 때 체인링크의 프라이스 피드를 토대로 합성 자산인 신스가 발행이 되는데 신세틱스 AMM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SUSD나 SBTC나 SE더나 모두 똑같은 자산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세틱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다이를 BTC로 적은 양을 수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슬리피지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측과 같이 많은 양의 양을 수합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52.84%의 슬리피지가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브 파이낸스에서 다이에서 비트코인으로 똑같이 수합을 진행할 때의 화면인데요. 적은 양으로 수합을 진행 시에는 커브의 라우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양으로 수합이 진행이 될 시 신세틱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합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신세틱스 프로토콜은 슬리피지라는 디파이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가 USDT를 WBTC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세틱스 가상 신스를 사용해서 USDT가 SUSD로 바뀌게 되고 SBTC가 또 WBTC로 바뀌는 거래가 세팅이 되고요. 여기서 SUSD에서 SBTC의 변환에서 슬리피지를 최대한 줄여주게 됩니다. 이는 SNX 홀더들에 의해서 프로토콜에 돌아가게 되므로 여기서 발생된 수익들은 전부 SNX 홀더들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AMM 모델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디파이에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마무리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틱스 같은 경우는 프론트러닝 공격들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mempool이라는 곳에서 미리 읽어와서 내가 거래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신세틱스에서 당했던 프론트러닝 중에 하나는 프라이스 피드 데이터가 갱신되는 트랜잭션들을 발생하게 되면 이를 멤풀에서 가격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미리 읽고 차익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프론트 러너들이 오라클 업데이트 한 것을 멤풀에서 직접 읽고 같은 트랜잭션을 날리고요. 가스비를 좀 더 높게 해서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들에 의해서 이것이 맨 처음 집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프론트 러닝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 플래시론 같은 경우는 한 트랜잭션 내에서 무기한 대출을 받고 차익 거래로 이익을 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BGX의 해킹 사례 2차례가 있고요. 그 해킹 당했던 트랜잭션 2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이슈가 있었던 크립토 펑크 가격 조작 논란인데요. 이 또한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어택이 있었었는데요. 공격자는 자신이 선택한 네트워크에서 보류 중인 거래를 찾고 이 트랜잭션들이 만들어낸 트랜잭션 사인들을 다시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어택들이 있었는데 공격자는 자신이 선택한 네트워크에서 보류 중인 거래를 찾고 트랜잭션 2개를 만들어서 결국에 이 트랜잭션을 그 두 개 사이에 끼게 됩니다. 공격자는 보류 중인 거래를 두 트랜잭션 사이에 둘러싸는 이유는 가격을 조작하기 위함인데요. 공격자는 피해자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토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BTC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트랜잭션이 진행된 후에 BTC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AMM에 대한 경우는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파이가 NFT에 이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디파이 관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